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영화 미싱 타는 여자들을 제작한 이형래 감독과 영화의 두 주역 신순애, 임미경 씨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50여 년 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당시 평화시장 여성 노동자들은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특히 1977년 노동교실을 되찾기 위해 옥살이까지 감수해야 했던 9월 9일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형래 감독 그리고 신순애, 임미경 씨 만나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형래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신순애님. 네. 예, 임미경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어제 이제 이제 시다 일을 하셨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시다를 하다가 그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다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시다를 이제 미싱 보조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미싱 오야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오야. 아, 적나라 하네요. 뭐 이건 그 당시 용어기 때문에 그냥 그 방송 부적절 용어긴 한데 그대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재단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 위인가요? 재단사는요. 네. 제 기억으로 당시에 대부분 다 남자가 했고요. 네. 여자는 한 명 봤습니다. 재단사.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사장 동생이었습니다. 사장 동생.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서 올라가는 데까지는 이제 미싱 오야가 최고죠. 그것도 이제 3단계네요. 시다에서 시작해서 네. 미싱 보조, 네. 미싱 오야. 그럼 미싱 오야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미싱을 타시는 거고. 그럼요. 올라가는 거죠. 밑에서. 그래서 미싱 탄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아, 그러면 보조할 때는 위로 안 왔나 보죠. 아래에 왔나 보죠. 올라가더라도 네. 고난이 없는 거죠. 그 보조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이렇게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보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디테일한 게 그러니까 와이사스 이런 데는 이제 오야가 하고요.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잠바 속 주머니 같은 거 이런 거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미싱 보조가 합니다. 그 임미경님.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보수는 얼마나 받은 거예요? 시다 할 때? 저는 사실은 아버지한테 그 돈을 다 갖다 줬는데요. 제가 미싱을 배우러 이제 평화시장에 갔을 때는 이 사장님들께서 기술을 배우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시다 때는 월급을 차비밖에 안 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면은 차비만 너희는 기술을 안 내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그 기술을 배우러 왔으니까 차비 정도 주는 걸로 그냥 만족을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월급을 받은 이런 기억이 별로 많이 있지 당시에 않아요. 신설동에 나사라 학원이 있었습니다. 예, 유명하죠. 나사라 학원에서 이제 봉제나 재단을 배우면 돈을 내고 학원을 다니니까 그래서 공장장이나 재단사가 뭐라 그랬냐면 니네 나사라 학원 가면 돈 내고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니네들 월급을 주고 기술을 가르쳐 주니까 고맙게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나이 어릴 때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맞아요. 또 하나는 그 작은 월급이지만 월급 주는 사장은 너무 감사했죠. 월급 안 주는 사장이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을 거 아니에요.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뭐가 그렇게 가장 힘들었나요? 일단은 공장이 되게 비좁아요. 너무 작으니까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다락을 짰어요. 아, 그럼 2층으로 쓰는 거예요, 공간을? 네. 그러면 미싱을 놓은 미싱사들은 항상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밖으로 나오려면 이제 기어서 나오고 기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서서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비좁고 이를테면 여름에 환풍기 대신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환풍기가 없으니까 선풍기 날개가 그야말로 그냥 한 2시간을 틀으면 날개가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두둑 소리 나고. 왜냐면 먼지가 막 꽉 껴가지고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폐가 안 좋은 그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하여튼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이건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모르고 그냥 일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거의 그 경기에서. 예. 또 이렇게 한 번씩 화장실을 가려면 거기는 또 공중 화장실이에요. 그렇죠. 화장실 한 번을 가려면 줄이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한 30분씩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시다들은 거기 가서 그거 기다리고 오면 일감이 이만큼 밀려가지고 그냥 참고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때. 우리 신순애 씨는 건강까지 나빠지셨다고. 네,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 결핵을 안 알았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제 결핵도 알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2, 3년 전인가 왜 한 번 방송에서 고등학생이 생리대가 없어서 구두 깔창으로 생리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 몸이 굳어지더라고요. 제 옛날에 그 생리대 없어서 쩔쩔매던 그런 게 이렇게 몸에서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아무렇지 않았는데 내 몸이 갑자기 뻣뻣해지더라고요. 그런 악몽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런 와중에 뭐 좀 기쁘고 즐거웠던 추억 같은 건 없습니까? 그게 노동교실이 우리한테는 아주 희망이고 사막의 오아시스. 아유, 그럼요. 노동교실이 아니었으면 저희 거기서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태일 열사가 이제 분신한 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청계 피복노조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교실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게 이제 1973년이에요. 근데 73년에 개관하자마자 바로 폐쇄가 됐어요. 네, 네. 감독님 줬다 뺏은 거죠. 그게 그 원래 그 이 청계피복노동조합의 그 당시 부녀부장이었던 그 정인숙 씨가 그 모범 근로자로 뽑혀서 청와대에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통령 부인이었던 유경수 씨가 평화시장 노동자들에게 어떤 게 가장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청와대에서 평화시장으로 명령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개관하자마자 바로 문을 닫는데 일단은 그 이유가 함석헌 선생님을 모신 게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함석헌 선생님을 개관식 때 모신 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초대장에다가 자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색 계열로. 그랬다고 바로 사상이 의심스럽다. 초청장에 빨간색을 넣었느냐 사상이 의심스럽다. 빨간색도 아니고 자주색이죠. 자주색. 아니 그럼 청와대는 뭐야? 그 유경규 여사를 그 욕되게 하는 거지. 그걸. 약간 이거는 뭐 그냥 약간 그 뒤에 그 들린 얘기로는 그 개관식 때 유경수 씨가 오려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 폼을 쫙 잡으면서 그 대통령 부인이 노동교실을 하사했다 이 쇼를 하고 싶었는데 함석헌 씨가 오니까 그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때 굉장히 기분이 상했겠네. 괘씸죄. 그래서 노조에서는 끊임없이 그 노동교실의 운영권을 되찾으려고 협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2년 동안 그 큰 성과를 내질 못했어요. 2년 동안이라는 거 보니까 다시 75년에 문을 여나 보죠. 그 75년 2월 7일에 그거를 참지 못했던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일반 조합원들이 노동교실로 들어가서 농성을 벌이게 됩니다. 그 농성의 결과 완전하게 노동교실의 운영권을 노동조합에서
되찾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유림 빌딩 3층과 4층을 빌어서 제대로 된 노동교실이 1975년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아, 그건 뭐 작지만 아주 큰 승리의 역사네. 예. 그때 있었던 승리감이 그 이후 몇 년간의 그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황금기를 만들어내게 되죠. 아, 그 농성 때 임미경님도 저는 계셨어요? 없었고요. 네. 유림 빌딩으로 이제 노동 교실이 왔을 때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그 이제 언니들이 와서 팜프렛 갖고 와서 여기 중등가정 가리키니까 와봐라. 그래갖고 간 게 그때예요. 예. 근데 그 노동교실을 하다가 1977년에 그 구구투쟁이라고 그러던데 9월 9일 날 그게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죠? 그러니까 77년 아마 7월 아마 24일경쯤 그 이소선 어머니가 예. 경찰로 연행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동구치소로 연행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은 어느 날 이소선 어머니가 성동구치소로 가니까 우리들은 저녁 끝나고 계속 거기를 쫓아간 거예요. 성동구치소를. 어머니 석방하라고. 그런 와중에 노동교실도 폐쇄를 합니다. 정부에서. 이소선 어머니 구속시키고 바로 노동교실을 폐쇄하니까 우리들은 또 이제 방황을 하죠. 이 노동교실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물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 노동조합으로 어떻게 왔냐면 그러니까 노동교실에 있는 직기를 9월 10일까지 빼라. 이제 이런 내용 증명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9월 10일 날 노동교실을 폐쇄하라는 얘기네요. 네. 그때 이제 짐을 다 빼라는 거를 받고 우리들이 그냥 뺄 거냐. 그래도 한번 객소리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해서 9월 9일 날 저희들이 이제 디데이를 잡고 최소한 10일 날 빼기 전에 우리가 한번 우리 목소리를 내보자. 그래서 9월 9일 날 이제 노동교실을 들어가서 뭐 늘 하던 대로 뭐 어머니를 석방해라 뭐 노동교실 돌려달라고 이제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매일 가서 공부하고 매일 가서 친구도 만나고 이런 곳이 이제 폐쇄를 해서 9월 10일 날 그렇게 빼라고 하니까 9월 9일 날 저희가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저는 그때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몇 살이는데요? 그때 14살이요. 14살. 너무 어리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교실이 또 우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랬는데 거기 가서 있으면서 이제 밖에 경찰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이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막 소방차도 오고 막 물세례들도 다 받고. 그 사진들이 다 있습니까? 사진은 그 경찰서에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아니 근데 영화를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게 그때 당시에 겪었던 분들의 예. 증언이 있다는 경찰서에 잡혀가서 보니까 그날의 그 사진들을 다 찍어놨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경찰서에는. 그걸 전문 용어로 체증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투 경찰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농성을 하시다가 네. 다 잡혀가신 거예요? 네. 전원? 네. 아니 이제 그 농성하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4층에서 떨어진 민종덕 씨도 있었고요. 투신을 하신 분이 네,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뭐 발목, 뭐 골절 다 됐고요. 미경이 또 뭐 떨어져 죽는다고 또 창틀에 매달리고. 아니 그 남자분은 지금 생존해 계십니까? 네, 생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우리 조합원은 이제 신광용이는 죽겠다고 또 활복하고 그래서 막 몸에 피를 흘리고 그래서 아주 아비규환이었죠. 큰 사건이었는데 이게 부각이 그동안 좀 안 됐던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랬나 봐요. 다 이제 나와라. 나오면 다 그냥 아무 이유 묻지 않고 집으로 다 돌려보내 주겠다. 그래갖고 다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회유를 했구나. 100% 믿으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 잡아넣지 않겠다라는 말을 100% 믿으시진 않으셨을 텐데 그때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복을 하신 분도 계셨고 손목을 그으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소방차로
물대포를 쏘아가지고 진짜 물바다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계속 피를 흘리면서 거의 정신을 잃은 조합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도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데 네, 경찰서로 다 끌려간 다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전원이?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뭐라 그러냐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냐.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9월 9일이 조선인민공화국 창시날인데 우리가 그날로 해서 누구 지령을 받았냐. 우리 하필 또 모른다. 그날이네. 우연치고는 너무 참 아이러니하게. 아니 자기들이 9월 10일 날 폐쇄한다 그러니까 그 전날이 9월 9일이 된 거지.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사실은 빨갱이는 지금의 종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빨갱이는 괴물이었는데 우리를 마치 괴물로 취급하니까 그게 너무 억울했죠. 너무 억울했죠, 사실은. 시위가 농성이 끝나고 전원 그 경찰서 유치장에 구류가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집에도 안 알리는 상태로 이렇게 잡혀 있었던 분들도 불법 계셨고, 구금이네. 예. 그리고 그 중에 5명은 예. 구속이 됩니다. 그 구속이 두 분 다 5명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 형을 그러면 얼마나 아니 그게 임미기 이제 형님.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소년원으로 보내져야 할 나이인 14살 거예요. 이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62년생을 60년생으로 이제 고쳐가지고 저를 이렇게 구속을 시킨 거예요. 이제 소년원으로 안 보내고 말이 안 돼요. 어른들이 가는 그 제가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공소장을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 너무 말도 안 되는 너무 억울한 이런 상황이라 우리 임미기 형님은 제목이 뭐였어요? 그래서 제목이 되게 웃겨요. 특수공무 집행방해 뭐 그 형을 얼마를 6개월 1심인데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고요. 6개월이 그래도 6개월을 예, 6개월을 살았어요. 6개월을 1심에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저는. 근데 언니들은 2심까지 하고 나왔어요. 신순애님은 그러면 3년에 5년 집행유예. 거기 얼마나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약 한 11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 우리 임미기 형님은 그 당시 그 언도를 한 그 판사 표정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다면서. 아, 기억해요. 왜냐하면 재판에 갔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변론 날이었어요.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내일 가면 이제 나한테 판사가 물어볼 텐데 나 뭐라고 말을 할까?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날 갔어요. 그리고 저가 굉장히 어렸으니까 그냥 어린 마음에 제가 이렇게 이랬어요라고 말을 하면 이 판사가 그냥 그래 너네 정말 잘못한 게 없구나. 억울하겠구나. 그러니까 알았어 그냥 너희 나가 이렇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내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또 판사는 배운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슬픈데. 지금 그 당시에 그 같이 이렇게 뭐 투쟁한 거죠. 그분들과 이렇게 서로 연락은 되는 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까? 모임 같은 게 있나요? 아니 이제 우리 청계 노조 이제 81년 1월 6일 날 네. 이제 강제로 해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청우회라고 그래서 모임을 하는데요. 9월 9일에 그러니까 경찰서로 나이 어린 애들이 갔던 애들은 현재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아까 미경이가 겁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저는 조금 미경이보다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러고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약 한 4월 달에 나왔는데
8월 달쯤 제가 노조의 부녀부장으로 상근을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상근하는데 계속 그 당시에는 이게 새마을 교육이 굉장히 유행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 너는 말도 차분하게 잘하니까 뭐 그런 걸 해주겠다 그러는데 제가 응하지 않으니까 78년 엄마하고 세를 살았거든요. 예. 근데 집주인한테 압력을 넣으니까 집주인이 저희 엄마한테 당신 딸이 간첩이라는데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러고 이제 전세돈 7만 원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나는 내 딸, 우리 막내딸이 간첩 아닌 거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역시 내 엄마는 역시 쿨하시고 멋있어. 때로는 어떤 엄마들은 막 욕하면서 거기 왜 가냐 그러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한테는 그래놓고 몸은 되게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얼마 안 있다 쓰러져서.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엄마를 청심환 하나 못 사드린 게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조금 편찮으시다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이 그 영화 제작 과정에서 어떤 그 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무슨 소송에서 이겼다고 그러던데 이게 무슨 소리죠? 예, 그 당시에 청계피복 노동조합 조합원 55명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영화를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 예, 저희가 영화 제작 중에 2심이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고요. 1심 결과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당시에 그 55명 전부가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이슈였고요. 예. 근데 그때 평화시장의 성격상 작은 영세 사업장이 한 2,000개 정도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원 명부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드물었죠. 그래서 저희가 재판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찾는 과정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소장되어 있던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문서 자료들 그리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들을 다 모아서 자료들을 찾았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출을 했는데 다행히 55명 중에 54명이 인정을 받아서 승소를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두 분도 승소 네. 대상이신가요? 네. 그럼요. 그러면 얼마나 그 배상을 받으셨나요?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저는 합수에 끌려간 것까지 받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랑 나랑 전체 약 한 8,300만 원 정도 장학기금으로 내놨습니다. 또 받아서 받은 걸 바로 장학기금으로 장학기금으로 내놓으셨어요. 임미경님은 그냥 가지시고. 저는 가졌는데 저는 언니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0만 원? 진짜? 그 1,400이겠지. 아니요. 무슨 1,400이야. 신앙철이랑 여기서 그렇게 합해서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그 봉준호 감독이 근래에 본 가장 아름다운 다큐멘터리라고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예. 사실 그 봉 감독님 영화를 제가 보는 입장이었지 사실 봉 감독님이 제 영화를 보는 것도 사실 좀 그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셔서 이런 평가라면 정말 뭐 믿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감독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면 뭔가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영화를 만들면서 제일 바랬던 거는요. 77년 9월 9일 사건 이후로 만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임미경 선생님은 그 친구분을
예. 더 이상 만나지 못했고 예. 그리고 신순애 선생님, 이숙희 선생님 같은 분들도 그 굉장히 아꼈던 후배들을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만나고 있지를 못해요. 뿔뿔이 그때 다 흩어져 예.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예. 좀 그분들이 더 이상 그 과거의 일들을 숨기지 않고 연락을 하셔서 헤어졌던 분들이 다시 만났으면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 이 영화는 지금 어디 가서 볼 수 있죠? 예, 지금 뭐 그 CGV나 메가박스 같은 그 멀티플렉스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그 예술 독립영화관들에서 계속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연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래서 이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 특히 이제 우리 두 분이 10대 시절에 그게 담긴 거 아닙니까? 이제 젊은 분들에게 뭐 얘기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20대 지금 힘들다고 청년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영화를 좀 보고 예.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 예. 저도 같아요. 같은 생각인데요. 그때 당시에 미경이 이름을 대서 제가 잡혀간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나대서 잡혀간 거니까 친구들아 미안해하지 말고 이 영화를 보거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꼭 연락해서 다시 다 만나고 싶어요. 저희는 네. 동창도 없으니까. 네, 역시 주연 배우답게 마무리를 아주 감동적으로 잘 해주시네. 예, 어제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영화 꼭 봐야 되겠네요, 저도.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큐 영화 미싱 타는 여자들의 이형래 감독 그리고 출연하신 신순애 임미경 씨였습니다.